자, 경제연화를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물가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2.3% 올랐습니다.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행이다 싶은 수치인데요. 이렇게 결과가 나온 어떤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우선 이 폭염의 고통을 한순간에 날려질 수 있는 그런 시원한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소비자 물가, 흔히 CPI라고 그러죠. 예. 이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달에 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한때 거의 7%까지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지금 표에 나오고 있네요. 예, 지금 물가 상승률은 뭐 특히 지난해에 비교할 때 상당히 떨어진 것입니다. 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물가 증가 폭이 하락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지금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인플레 억제 목표가 2%인데 그 2%에 상당히 근접하게 다가갔다. 그렇다면 우리 그동안 그토록 한국 경제를 옥죄었던 이제 인플레, 물가 폭등도 잡힐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예. 아직은 방심할 단계가 아니다. 예. 지금 오히려 더 걱정하고 더 허리를 졸라매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물가 떨어진 내용을 보면요. 예. 그 안에 석유류 가격 하락이 거의 결정적이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뭐 일부 개인 서비스라든지 또는 채소류 이런 식품 가격은 껑충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가가 떨어진 것은 석유류 가격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25.9%라 아주 폭락을 했어요. 특히 석유류 중에서도 경유, 휘발유는 최대 33%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석유류 가격 떨어진 것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 물가가 1.49%포인트가 과소평가 떨어진 겁니다. 만약에 국제 유가가 변동이 없었다 그러면 현재 나타난 2.4% CPI 물가가 3.7%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게 에너지 물가가 컸군요. 에너지가 떨어진 것이. 그런데 문제는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질 것인지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라는 점에 걱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저 효과라고 해서 베이스먼트 이펙트인데 지 그래픽에서 방금 지나간 이 물가표에서 보시면 지난해 7월 달에 물가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무려 6.3%로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분모로 놓고 지금의 물가를 계산하니까 이 증가율을 구하는 것은 분자가 낮아져도 증가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분모가 워낙 높으면 웬만큼 물가가 올라도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물가가 좀 덜 오른 것처럼. 거기다 또 하나는 환율 효과. 우리나라 환율도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안정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럼 원유 같은 걸 사오면 그게 원화로 환산할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기저 효과의 경우에는요. 올 하반기 10월 달, 11월 달 되면 지난해 이 물가가 상승률이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분모로 해서 구하면 지금 물가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지금 다시 높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연평균으로는 3%대다. 아직도 우리나라 물가는 2%에 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한국은행이 8월부터 다시 3%대 안팎에서 등락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배경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방금 전에 이제 표에서 봤었던 그 근원 물가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가는 내렸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체감하는 건 이렇게 안 내리는 거야? 근원 물가가 좀 잡혀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이거는 이 둔화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 폭이 크진 않아요. 이거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예, 근원 물가라는 게 코어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건데요. 이게 통화 정책이나 우리가 금리를 올릴까 말까 이런 결정을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국제 유가라든지 또는 그 식량 가격 이런 것은 통화량으로 조절할 수 없는 공급 사이드 측면이 많아요. 그런데 이 근원 물가 안에는 서비스 물가라든지 실제적인 국민들 수중에 들어가 있는 통화량과
또 금리 수준과 연계 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 근원 물가는 전체적인 물가가 7월 달에 상당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물가는 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3% 올랐다는 얘기죠. 네. 물론 근원 물가 또한 15개월 만에 최저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예. 사실 한국은행의 물가 억제 목표 2%라는 것은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내렸다는 물가도 지금 7월 달 물가도 한국은행의 억제 목표보다는 아직도 1배 반 정도 더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7월에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추가 인상 여지는 남겨놨었기 때문에 8월에 이 같은 상황이 좀 이어지게 된다면 8월 24일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결정을 할까에 대한 궁금증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우선은 미국이 또 한 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예. 올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금리 격차가 이미 2%잖아요. 2%로 벌어져 있는데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2.25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9월 달이니까 우리가 그 바로 앞에 8월 24일 날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한 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연말에도 물가가 완전히 잡힐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오고 실제로 금통위에서는요. 최근에 공개된 의사록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나라는 그러니까 지난달에 금통위에서 금통위 전원 의사 합치로 금리를 동결했지만은 예.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전제해야 된다. 그렇게 사실상 논의했던 사실이 최근 드러났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금리 인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7월 달에 물가가 증가율이 2.3%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기 상황 또 기업체들의 부실, 좀비 기업들의 부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했을 때 성급히 금리를 올리는 것, 적어도 8월 달에 올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장의 판단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는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잡혀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IMF가 한국에 대해서 세계 경쟁 전망치는 좀 높이면서도 한국은 낮춘 바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해 달러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 대비 8.2% 내렸습니다. 이게 보니까 감소율이 큰 나라 중에 세 번째를 차지한 거여서 상당히 뭐 좋은 사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1인당 GDP는 이제 그 국가의 평균 국민들의 경제 능력 또는 뭐 실질 소득 수준을 가늠해주는 대표적인 거시경제 지표인데요. 예, 예. 요게 지금 이 우리나라가 전체 그 일본, 스웨덴 이런 나라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감소폭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지금 도표에 나오고 있죠. 8.2% 증가하니까 줄 내린 거니까. 예, 그래서 1인당 GDP가 오히려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예. 뭐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했는데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환율 문제입니다. 환율 문제군요. 작년에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GDP의 국제 비교는 달러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는 원화로 경제 상황을 모두 관리했다가 그것을 달러로 바꾸니까 저렇게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 엔화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일본 엔화 또 한국 이런 나라들의 1인당 GDP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제 체력 또 각 가구에 돌아가는 경제적 수혜가 지지난해보다는 좀 위축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IMF가 한국을 불안하게 본 그러니까 성장률을 0.01% 더 낮춘 것은
이제 중국 효과라든지 전 세계적인 수출 회복이 좀 늦어졌다 하는 측면인데요. 어쨌든 그 한국 경제가 가장 어려운 최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우리 환율이 올해 들어서는 많이 환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올해 2023년도 1인당 GDP는 좀 올라갔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예전에 이제 뭐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제 디폴트 얘기 나올 우려 나올 그렇습니다. 때. 근데 드디어 AAA에서 AA 플러스로 내렸어요. 네, 국제신용평가사 미국의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게 이제 2011년 이후에 12년 만의 일인데 이거 뭐 좋은 거 아니잖아요. 예, 앵커님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그때가 5월 24일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그때 이 피치라는 신용평가회사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경고한 가능성을 얘기했었죠. 예, 그것을 이제 소개를 해 올린 적이 있는데요. 자, 실제로 신용평가가 몇 시간 전에 긴급 뉴스를 통해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 최상위급에서 한 단계 아래로 떨어뜨린다. 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신용 등급이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예.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돼 있고 달러를 가지고 모두 평가하는데 미국 신용들을 떨어뜨린다. 이것은 2011년의 악몽. 그때도 신용평가에서 S&P가 미국의 부채 협상이 잘 안 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뉴욕 증시의 주가, 전 세계 주가가요, 약 3, 4개월에 걸쳐서 18%에서 20% 대폭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블랙 먼데이 오면서 그랬었죠, 옛날에 그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하루 이틀은 지금 알 수가 없는데요. 맞아요. 이번에 더더군다나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부채 협상을 잘 못한다. 근데 이 문제는 뭐 해마다 있는 문제니까 사실은 크게 걱정은 안 돼요. 그건 차치하고 또 어떤 예. 게 또 있습니까? 예. 미국의 부채가 실제로 심각하다는 얘기도 지금 이 평가 보고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고 또 세금은 깎아주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치의 신용등급 발표가 나오자마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갔는데요. 이 신용등급은 1차적으로 뭐 하는 데 쓰냐면요. 미국이 바로 국채를 발행할 때 거기에 이자를 얼마나 칠 것이냐.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져서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바로 신용등급 하락이 미국 금리 인상의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안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나라 같으면 그 나라만의 문제로서 일단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국의 문제다. 그러면 영국의 그 경제가 타격을 받는데 이 미국의 신용등급은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미국 달러화를 사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을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작 미국은 그 쇼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그 연관된 다른 나라들이 달러가 부족한 나라들, 맞아요. 네. 이런 특히 신흥국들은 거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미국은 살짝 감기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신흥국에서는 독감 또는 폐암까지도 전이될 수 있는 아주 폭탄 같은 조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니트 옐런 같은 분은 예. 뭐 과장된 것이다. 지금 불꺼기를 하고 있죠. 일단 뭐 정부청 인사기 때문에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얘기했었던 게 이제 피치가 무디스나 S&P에 비해선 그래도 3등 기관이니까 굳이 순위를 나누자면 네. S&P와 무디스가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신용평가 회사가요. 약 10만여 개가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많죠. 우리 개인들도 다 신용평가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시장 마켓 쉐어가 가장 높은 게 딱 세 가지인데요. 바로 그 첫 번째가 무디스, S&P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피치입니다. 그렇죠. 시장 점유율이 무디스가 50%, 그다음에 S&P가 40%, 피치가 10% 정도 돼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는 세계 3위이긴 하지만 무디스나 피치보다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피치라는 회사는요, 나머지 무디스와 S&P가 미국 회사인데 반해서
이것은 유럽과 미국의 합작 회사고 영국과 공동 본사를 두고 있고 또 소유주는 프랑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분석이 더 객관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좀 덜 받고요. 뭐 그런 면에서 앞으로 무디스와 S&P가 어떤 조처를 밟느냐에 따라서 파장은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2011년 당시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을 때는 다른 무디스나 피치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20%가량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랬으니까 이제 아직 좀 예의 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예. 미국의 부채가 과연 심각할까? 여기에 대한 판단이 나오거나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 국채를 좀 덜 사겠다. 예. 이런 조처가 있으면 미국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